부서진 원안에서 일부 사고. 밤 23시 47분 해연시 외곽 해안도로에서 굉음이 울렸다. 금속이 콘크리트를 삼키는 소리. 유리가 산산조각나며 아스팔트에 흩어지는 소리. 그리고 이상할 만큼 빠르게 찾아온 고요함. 폐창고 벽에 박힌 흰색 소나타. 운전석에는 45세 남성이 고개를 뒤로 젖힌 채 축 늘어져 있었다. 첫 신고를 받은 순찰차가 도착했을 때 차 안에서는 소주 냄새가 진동했다. 음주 단독 사고네요. 젊은 순찰경찰이 무전기를 들었다. 사망 1명. 구급차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새벽 0시 21분 해연경찰서 강력팀 형사 서준호는 현장에 도착했다. 37세, 경찰 15년 차.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코를 찔렀던 냄새를 기억했다. 술, 엔진오일, 그리고 어딘가 낯익은 비릿함. 형사님, 이쪽입니다. 감식반이 이미 사진을 찍고 있었다. 서준호는 천천히 차량 주변을 돌았다. 범퍼는 찌그러졌지만 심하지 않았다. 앞 유리는 깨졌지만 완전히 박살난 건 아니었다. 측면 에어백은 터지지도 않았다. 충격이 생각보다 약했네요. 감식반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시속 40에서 50 정도? 서준호는 운전석을 들여다봤다. 김도연. 신분증상 45세.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반쯤 떠진 채였다. 핸들에 기댄 머리에서는 피가 흘러내려 셔츠 깃을 적셨다. 그런데 서준호의 시선이 멈췄다. 김도연의 이마, 정수리, 뒷머리. 머리 전체에 걸쳐 규칙적인 원형 무늬가 찍혀 있었다. 마치 누군가 도장을 찍듯 동심원 모양의 타박상이 여러 개 겹쳐 있었다. 이거. 서준호는 차 안을 살폈다. 핸들, 대시보드, 천장, 도어. 어디에도 이런 무늬를 만들 수 있는 구조물은 없었다. 차 안 어디에 이런 형태의 물체가 있습니까? 감식반원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없습니다.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서준호는 무릎을 꿇고 차량 하부를 확인했다. 그 다음 트렁크를 열어봤다. 공구함, 비상 삼각대, 낡은 담요. 평범한 것들 뿐이었다. 시신 부검 일에 넣어주세요. 네, 형사님. 서준호는 다시 한번 김도연의 머리를 바라봤다. 규칙적인 원. 너무 정교했다. 너무 반복적이었다. 사고로 만들어질 수 있는 상처가 아니었다. 그의 직감이 속삭였다. 이건 사고가 아니다. 오전 9시 43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실. 부검의 한승민은 김도연의 두개골을 살피며 한숨을 내쉬었다. 서준호는 유리창 너머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들어오세요, 형사님. 한승민이 손짓했다. 서준호는 마스크를 쓰고 부검실로 들어갔다. 어떻습니까? 다발성 두개골 골절입니다. 전두골, 두정골, 후두골 전부 손상됐어요. 뇌출혈도 심각하고요. 한승민이 X-레이 필름을 꺼내 보여줬다. 두개골 곳곳이 금이 가 있었다. 이 정도 손상이면 충격이 상당했다는 건데 차량 파손 정도와 맞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봤어요. 서준호가 김도연의 머리를 가리켰다. 이 동심원 무늬는 뭡니까? 한승민이 확대경을 들고 상처를 자세히 살폈다. 타박상의 형태가 일정합니다. 둥근 물체로 여러 차례 가격당한 흔적이에요. 그것도 상당한 힘으로. 차 안에 그런 물체는 없었습니다. 그럼 외부에서 가져온 거겠죠. 한승민이 눈을 들어 서준호를 바라봤다. 형사님, 이건 도구예요. 도구? 네. 차량 구조물이 아니라 누군가 들고 온 도구로 가격한 겁니다. 서준호의 심장이 빨라졌다. 어떤 종류의 도구일까요? 한승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무게감 있고 바닥이 평평하면서 원형이고 주방 절구 같은 거 아닐까요? 아니면 석재공예 도구라든가. 절구. 서준호는 그 단어를 머릿속에 새겼다. 양손은요? 한승민이 김도연의 손을 들어보였다. 손톱 밑에는 검은 때가 끼어 있었고 손바닥에는 긁힌 자국이 여러 개 있었다. 방어 흔적입니다. 누군가를 밀어내려 했거나 도망치려 했던 것 같아요.
혈중 알코올 농도는요? 0.14%. 만취 상태 맞습니다. 하지만 한승민이 말을 멈췄다. 하지만요? 위 내용물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졸피뎀이요. 술과 함께 먹으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는 양입니다. 서준호는 메모를 했다. 수면제, 방어 흔적, 도구에 의한 타박상. 결론이 뭡니까? 한승민이 장갑을 벗으며 말했다. 차량 사고로 인한 사망이 아닙니다. 둔기에 의한 타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후 2시 15분. 서준호는 피해자 김도연의 신원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김도연, 45세. 중견 건설회사 대흥건설 현장 소장. 해연시에서 20년째 거주. 1년 전 이혼. 슬아의 딸 하나. 서준호는 김도연의 직장 동료들을 만났다. 도연이 형은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동료 이재훈이 말했다. 술은 좀 마셨지만 취해서 사고 낼 사람은 아니었어요. 운전 경력도 20년 넘었고 최근에 특이한 일은 없었습니까? 이재훈이 잠시 생각했다. 한 달 전쯤 누군가랑 전화 통화하면서 얼굴이 창백해진 적이 있어요. 무슨 내용이었죠?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통화 끝나고 나서 그 새끼가 미쳤나라고 중얼거렸어요. 누구였을까요? 이재훈이 고개를 저었다. 박진수 아닐까요? 얼마 전에 둘이 돈 문제로 싸웠거든요. 박진수? 운송조합 간부예요. 도연이 형이랑 원래 친했는데 최근에 사이가 틀어졌어요. 뭔가 거래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서준호는 박진수의 이름을 기록했다. 혹시 이혼한 전 부인에 대해서는 아십니까? 아, 이선영 씨요? 1년 전에 갈라섰죠. 재산 분할 문제로 좀 복잡했다던데. 근데 왜요? 확인차 물어본 겁니다. 서준호는 더 물었다. 그날, 그러니까 사고 당일에 김도연 씨 어디 간다고 하던가요? 이재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퇴근하면서 저녁 약속 있다고 했어요. 누구랑인지는 안 말했고요. 저녁 약속. 서준호는 그날 김도연의 동선을 그려봤다. 퇴근 후 누군가를 만났고 술을 마셨고 그리고 죽었다. 누가 그를 만났을까? 오후 5시 30분. 서준호는 김도연의 휴대폰 기록을 받았다. 통신사 협조로 확보한 통화 내역과 문자 기록. 당일 오후 6시 23분. 발신 10-37-28오미라. 통화 시간 2분 17초. 서준호는 오미라라는 이름을 검색했다. 해연시 번화가에 있는 술집 미라의 주인이었다. 당일 오후 8시 41분. 수신 문자 주차장에서 봐. 발신 번호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다. 10-52-91. 서준호는 번호를 역추적했다. 선불폰이었다. 명의자 추적 불가. 당일 오후 9시 15분. 인터넷 검색 기록 음주 사고 처벌 기준. 서준호는 미간을 찔렀다. 왜 김도연은 사고 나기 전에 음주 사고 처벌 기준을 검색했을까? 누군가 협박했나? 아니면 자신이 사고를 낼 거라는 걸 예상했나? 메신저 기록도 확인했다. 하지만 사건 당일의 대화 기록은 모두 삭제돼 있었다. 암호화된 메신저라 복구도 불가능했다. 서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누군가 철저하게 준비했다. 이 흔적. 오전 10시. 서준호는 교통사고 분석팀 김태영과 함께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았다. 김태영은 줄자와 각도기를 들고 꼼꼼히 측정했다. 형사님, 이상한 게 많네요. 김태영이 도로를 가리켰다. 브레이크 자국이 거의 없어요. 급제동한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만취 상태라 반응을 못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더 이상한 건 김태영이 차량이 충돌한 지점을 측정했다. 충돌 속도가 시속 40km 이하입니다. 이 정도 속도면 에어백이 터질 정도는 아니에요. 실제로 에어백도 터지지 않았고요. 그럼 이 정도 충격으로는 저렇게 심한 두부 손상이 나올 수 없어요. 부검 결과 봤는데 두개골이 여러 군데 골절됐잖아요. 차 안 구조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김태영이 운전석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뭡니까? 운전석 시트 각도요. 거의 눕혀진 상태예요. 서준호가 확인했다.
정말로 시트가 뒤로 완전히 젖혀져 있었다. 운전 중에는 불가능한 각도입니다. 누군가 시트를 조작한 거예요. 왜죠? 아마 사고처럼 보이게 하려고요. 서준호는 턱을 쓸었다. 누군가 김도연을 죽인 후 차를 몰아 이곳까지 와서 벽에 충돌시켰다. 그렇게 사고사로 위장했다. CCTV는요? 이 도로에는 없습니다. 외곽이라. 서준호는 주변을 둘러봤다. 폐창고, 잡초, 텅 빈 공터. 목격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곳이었다. 근처에 편의점이나 주유소는 없습니까? EKM 떨어진 곳에 24시간 편의점이 하나 있습니다. 가보죠. 오후 12시. 편의점 주인은 60대 남성이었다. 서준호는 신분증을 보여주며 물었다. 그날 밤 23시에서 자정 사이에 이상한 거 못 보셨습니까? 글쎄요. 주인이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 차 한 대가 지나갔어요. 천천히. 무슨 차였습니까? 흰색 승용차. 소나타였던 것 같아요. 서준호의 심장이 뛰었다. 시간이 정확히 기억나십니까? 한 11시쯤 CCTV 보시면 나올 겁니다. 편의점 CCTV를 확인했다. 23시 3분, 흰색 소나타가 천천히 지나갔다. 운전석에는 사람이 한 명, 조수석에도 누군가 타고 있었다. 2명이네요. 김태영이 말했다. 화면을 확대해도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 두 사람이었다. 10분 뒤에 다시 지나갑니다. 주인이 말했다. CCTV를 계속 돌렸다. 23시 13분, 같은 차가 빠르게 되돌아왔다. 이번에는 운전석에 한 명만 타고 있었다. 조수석이 비었어요. 서준호는 화면을 멈췄다. 누군가 김도연을 죽인 후 차를 몰고 이곳을 지나쳐 폐창고까지 갔다. 그리고 차를 충돌시킨 뒤 도보로 다시 이곳을 지나 도망쳤다. 얼굴이 안 보이는 게 아쉽네요. 김태영이 말했다. 그래도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뭔데요? 범인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최소한 한 명 더 있었어요. 오후 4시. 서준호는 박진수를 찾기 시작했다. 운송조합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지만 박진수는 나오지 않았다. 박진수 간부님 언제 출근하십니까? 글쎄요, 요즘 안 나오셨는데요. 연락은 됩니까? 전화를 안 받으세요. 서준호는 박진수의 집으로 향했다. 혜연시 외곽의 빌라 2층. 초인종을 눌렀지만 응답이 없었다. 이웃집 문을 두드렸다. 혹시 옆집 박진수 씨 보셨습니까? 아, 그 사람? 3일 전부터 안 보이던데요. 3일 전이요? 네. 평소엔 매일 보였는데 갑자기 안 보여요. 서준호는 박진수의 집 문손잡이를 잡았다. 잠겨 있었다. 그는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열쇠를 받았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집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옷장도 서랍도 거의 비어 있었다. 짐을 싸서 나간 거네요. 서준호는 거실을 둘러봤다. 테이블 위에 재떨이가 있었다. 담배꽁초가 가득했다. 싱크대 쓰레기통에는 소주병 3개가 버려져 있었다. 급하게 떠났어. 서준호는 혼잣말을 했다. 누군가 도망친 건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당한 건가? 오후 7시. 서준호는 경찰서로 돌아왔다. 박진수의 행방을 찾기 위해 카드 사용 내역과 통신 기록을 요청했다. 형사님, 큰일 났어요. 후배 형사 정민호가 달려왔다. 뭔데? 박진수 차량이 발견됐어요. 어디서? 혜연시 외곽 야산임도에. 근데? 정민호가 말을 멈췄다. 근데 뭐? 차 안에 사람은 없었어요. 그냥 버려져 있었어요. 서준호는 현장으로 달려갔다. 박진수의 KO는 임도 끝자락에 세워져 있었다. 문은 잠기지 않았고 키는 시동이 꺼진 채 꽂혀 있었다. 감식반이 차량을 조사했다. 혈흔은 없습니다. 지문은요? 박진수 본인 것만 나왔어요. 서준호는 차 안을 살폈다. 조수석 발밑에 휴대폰이 떨어져 있었다. 배터리는 방전돼 있었다. 이 사람, 왜 차를 버리고 갔을까요? 정민호가 물었다. 서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2가지 가능성. 하나, 박진수가 도망쳤다.
둘, 박진수가 납치됐다. 어느 쪽이든 그는 지금 여기 없었다. 3. 알리바이. 밤 10시. 서준호는 술집 미라를 찾았다. 김도연이 사고 당일 통화했던 오미라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술집은 골목 안쪽에 있었다. 간판은 낡았지만 내부는 깔끔했다. 카운터에는 38세쯤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다. 오미라 씨입니까? 네, 그런데요. 서준호는 신분증을 보여줬다. 해연경찰서 강력팀 형사 서준호입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오미라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일이세요? 김도연 씨 아시죠? 네.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오미라는 눈을 깜빡였다. 놀란 것 같았다. 그게 무슨 당일 오후 6시 23분에 김도연 씨와 통화하셨죠? 네, 그랬어요.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오미라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다. 저녁에 술 한잔 하자고 했어요. 도연 씨가. 그래서요? 저는 바빠서 안 된다고 했어요. 그날 밤 손님이 많아서. 그게 전부입니까? 네. 서준호는 메모를 했다. 혹시 김도연 씨가 그날 누구를 만난다고 하던가요? 아니요,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서준호는 오미라의 표정을 살폈다. 불안해 보였다. 박진수 씨 아십니까? 오미라의 눈이 흔들렸다. 아는데요. 어떤 사이죠? 손님이에요. 가끔 오세요. 그날 밤에도 왔습니까? 오미라는 대답하지 않았다. 서준호는 한 발 더 다가갔다. 오미라 씨, 박진수가 그날 밤 여기 왔습니까? 왔어요. 몇 시예요? 저녁 9시쯤. 서준호의 심장이 빨라졌다. 언제까지 있었습니까? 새벽 2시까지요. 확실합니까? 네. CCTV 보시면 나와요. 서준호는 CCTV를 요청했다. 오미라는 녹화 파일을 USB에 복사해줬다. 혹시 박진수 씨 요즘 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그날 이후로 안 왔어요. 서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술집을 나왔다. 다음 날 오전, 서준호는 CCTV를 분석했다. 정민호와 함께 화면을 돌렸다. 새벽 2시까지 있었네요. 정민호가 말했다. 서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뭔가 걸렸다. 시간 좀 이상하지 않아? 뭐가요? 화장실 간 시간이랑 돌아온 시간. 서준호는 화면을 다시 돌렸다. 정민호가 눈을 크게 떴다. 그건 좀 길긴 하네요. 서준호는 오미라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진수 씨가 화장실 갔을 때 얼마나 있었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금방 왔을 거예요. CCTV 보니까 36분이던데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기억이 잘 안 나요. 서준호는 전화를 끊었다. 뭔가 숨기고 있다. 오후 3시. 사건 12일째. 서준호는 팀 회의에 참석했다. 팀장 최인석이 파일을 넘기며 말했다. 증거가 부족해. 박진수 소환도 못하고 있고. 알리바이가 있습니다. 그래, 알리바이가 있어. CCTV에도 찍혔고. 그럼 이 사건 어떻게 할 건데? 서준호는 입을 다물었다. 부검 결과는 타살 의심이지만 용의자도 없고 증거도 없어. 이거 음주 단독 사고로 종결하자. 팀장님. 왜? 제 직감엔 이게. 직감으로는 안 돼. 증거가 필요해. 최인석이 파일을 덮었다. 이 사건 종결한다. 사건 14일째. 박진수가 나타났다.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자진 출두했다. 서준호는 조사실에서 그를 마주했다. 박진수는 42세. 단정한 인상에 침착한 태도였다. 왜 연락을 안 받으셨습니까? 개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어디 계셨습니까? 친구 집에 있었어요. 김도연 씨 아시죠? 네. 어떤 사이였습니까? 오래된 친구였어요. 일도 같이 했고요. 그날 밤 어디 계셨습니까? 박진수는 준비한 듯 대답했다. 술집 미라에 있었습니다. 저녁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증명할 수 있습니까? 주인 오미라 씨가 증인입니다. CCTV도 있고요. 서준호는 박진수의 눈을 똑바로 봤다. 흔들림이 없었다.
왜 도망 다녔습니까? 도망 다닌 게 아닙니다. 그냥 혼자 있고 싶었어요. 김도연 씨가 죽었는데도요? 박진수는 잠시 침묵했다. 충격이었어요. 친구였으니까. 서준호는 더 물었지만 박진수는 흔들리지 않았다. 변호사도 옆에서 계속 개입했다. 조사는 3시간 만에 끝났다. 박진수는 석방됐다. 오후 9시. 서준호는 책상 앞에 앉아 사건 파일을 펼쳤다. 김도연의 사진, 동심원 문의 타박상, 부검 보고서, CCTV 화면, 박진수의 진술서, 모든 조각이 있었다. 하지만 그림은 완성되지 않았다. 알리바이가 너무 완벽했다. 오히려 크게 수상했다. 서준호는 파일을 서랍 깊숙이 넣었다. 언젠가 반드시 다시 열린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다. 2부 거짓 알리바이. 44년 후 다시 열린 파일. 2024년 11월 3일 서울중앙청사 8층 미제사건 전담팀. 살인 공소시효 15년. 이 사건 만료까지 73일 남았습니다. 팀장 한도윤이 회의실 스크린에 숫자를 띄웠다. 43세, 전직 프로파일러 출신.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정확했다. 그 전에 못 풀면 영영 진실은 묻힙니다. 회의 테이블에는 4명의 수사관이 앉아 있었다. 한도윤은 오래된 파일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다. 2010년 1월 17일 혜연시 외곽도로 음주 단독사고. 피해자 김도연 45세. 음주사고면 왜 미제입니까? 젊은 수사관이 물었다. 부검 소견은 타살 의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용의자의 완벽한 알리바이 때문에 종결됐죠. 한도윤이 부검 사진을 스크린에 띄웠다. 김도연의 머리에 새겨진 동심원 무늬. 이건 도구입니다. 차량 사고로 만들어질 수 없는 흔적이에요. 그럼 왜 당시에 제대로 수사를 안 한 겁니까?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어요. 한도윤이 다른 파일을 펼쳤다. 당시 담당 형사가 있습니다. 서준호, 현재 경감. 제가 어제 연락했습니다. 오후 2시. 해연경찰서. 서준호는 51세가 됐지만 여전히 강력팀에 있었다. 한도윤이 그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서준호 경감님? 누구시죠? 중앙청 미제사건 전담팀 한도윤입니다. 서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다. 김도연 사건 때문에 왔습니다. 서준호의 눈빛이 변했다. 14년 만이군요. 기억하십니까? 매일 생각합니다. 서준호는 서랍을 열었다. 가장 안쪽에 낡은 파일 하나가 있었다. 그는 그것을 꺼내 한도윤에게 건네다. 제 개인 기록입니다. 공식 파일보다 자세해요. 한도윤이 파일을 펼쳤다. 서준호의 메모가 빼곡했다. 오미라 마이너스 뭔가 숨기고 있음. 박진수 화장실 시간 마이너스 36분 공백. CCTV 2명 1명. 한도윤이 고개를 들었다. 당시엔 왜 이걸 추궁 못하셨습니까? 증거가 없었어요. 그리고 서준호가 한숨을 쉬었다. 박진수의 알리바이가 너무 완벽했습니다. 이제 다시 봅시다. 한도윤이 노트북을 펼쳤다. 14년 전 기술로는 못 봤던 것들이 보일 겁니다. 오후 6시. 한도윤은 당시 CCTV 원본을 확보했다. 최신 영상 복원 기술로 화질을 개선했다. 여기 보십시오. 한도윤이 화면을 가리켰다. 2147. 박진수가 화장실로 들어간다. 다음 장면은요? 2223. 박진수가 카운터에 나타난다. 36분이네요. 서준호가 말했다. 화장실 가는데 36분은 비정상입니다. 한도윤이 화면을 확대했다. 옷을 보세요. 2147 화면 속 박진수는 검은색 재킷을 입고 있었다. 2223 화면 속 박진수는 회색 후드티를 입고 있었다. 옷이 다릅니다. 서준호의 눈이 커졌다. 중간에 나갔다 온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한도윤이 타임라인을 정리했다. 박진수가 사라진 36분 중 적어도 1시간은 밖에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CCTV를 더 봤습니다. 한도윤이 다른 화면을 띄웠다. 2351. 박진수가 술집으로 돌아온다. 이때는 다시 검은 재킷을 입고 있어요. 서준호는 숨을 들이켰다. 그럼 박진수는 그날 밤 최소 2번 나갔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시간은 한도윤이 손가락으로 화면을 톡톡 쳤다. 2223부터 2351까지 1시간 28분입니다. 사건 발생 시각과 겹치네요. 정확히 겹칩니다. 오 무너지는 알리바이. 11월 5일. 한도윤과 서준호는 술집 미라를 다시 찾았다. 14년이 지났지만 오미라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52세가 된 그녀는 카운터를 닫고 있었다. 오미라 씨. 오미라가 고개를 들었다. 한도윤을 보자 표정이 굳었다. 누구세요? 중앙청 미제사건 전담팀입니다. 한도윤이 신분증을 보여줬다. 오미라의 손이 떨렸다. 14년 전 김도연 사건에 대해 다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미 끝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서준호가 앞으로 나섰다. 저 기억하십니까? 오미라가 서준호를 봤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형사님, 14년 전 진술, 거짓이었죠? 오미라는 대답하지 않았다. 한도윤이 노트북을 펼쳤다. CCTV 화면을 보여줬다. 박진수는 그날 밤 2번 나갔습니다. 한 번은 36분, 한 번은 1시간 28분. 그런데 당신은 계속 함께 있었다고 진술했어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한도윤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위증죄는 5년 이하 징역입니다. 살인 공범이면 무기징역이고요. 오미라의 입술이 떨렸다. 저는 공범이 아니에요. 그럼 진실을 말하세요. 조사는 3일간 계속됐다. 오미라는 버텼다. 하지만 한도윤은 집요했다. 통화 기록, 금융거래 내역, 주변 증언. 모든 것을 파고들었다. 그리고 결정적 증거를 찾았다. 2010년 1월 25일. 사건 8일 후. 오미라의 계좌에 500만 원이 입금됐다. 송금인은 박진수. 이게 뭡니까? 한도윤이 통장 사본을 내밀었다. 빌린 돈이에요. 무슨 빚이었습니까? 오미라는 대답하지 못했다. 박진수가 당신 빚을 대신 갚아준 겁니다. 거짓 증언의 대가로.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오미라가 울기 시작했다. 저도 무서웠어요. 무엇이 무서웠습니까? 박진수가 그러더라고요. 만약 네가 말하면 너도 공범이 된다고. 한도윤과 서준호는 눈을 마주쳤다. 처음부터 이야기하세요. 오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밤 박진수가 정말로 구시에 왔어요. 그건 맞아요. 계속하세요. 근데 9시 47분쯤 전화를 받더니 급하게 나갔어요. 누구 전화였습니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 다음은요? 1시간쯤 지나서 돌아왔어요. 11시 50분쯤? 복귀 시간이 CCTV랑 다른데요? 오미라가 고개를 저었다. CCTV는 조작된 거예요. 뭐라고요? 박진수가 나한테 부탁했어요. CCTV 시간을 좀 조정해달라고. 서준호가 앞으로 다가갔다. 어떻게 조작했습니까? 녹화기 시계를 30분 늦췄어요. 그러면 실제 시간보다 늦게 찍히잖아요. 한도윤이 계산했다. 실제 퇴장 시각 2147, CCTV 기록 2147 조작 전, 실제 복귀 시각 2351, CCTV 기록 2223 30분 늦게 기록.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네요. 박진수가 돌아왔을 때 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손도 떨렸고요. 뭐라고 하던가요? 오미라가 눈물을 닦았다. 일이 잘못됐어. 제발 도와줘. 내가 여기 계속 있었다고 해줘. 그래서요? 거절했어요. 처음엔. 근데 다음날 박진수가 다시 왔어요. 그리고 협박했어요. 너도 이미 공범이야. CCTV 조작했잖아. 같이 가자.
오미라는 고개를 떨구었다. 무서웠어요. 그래서 거짓말했어요. 경찰한테도. 6세 번째 그림자. 11월 10일. 한도윤 팀은 박진수를 추적했다. 현재 거주지는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출동했다. 오후 4시 32분. 아파트 경비실에서 확인한 결과 박진수는 어제까지 있었다. 어젯밤 11시쯤 급하게 나가더라고요. 경비원이 증언했다. 짐을 싸서요? 네, 큰 가방 2개 들고. 한도윤은 박진수의 집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응답이 없었다. 영장을 제시하고 문을 열었다. 집은 텅 비어 있었다. 옷장도 서랍도 거의 비었다. 냉장고 문은 열려 있었고 음식물은 그대로였다. 급하게 도망쳤어요. 수사관이 말했다. 한도윤은 거실을 둘러봤다. 쓰레기통에서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발견했다. 퍼즐처럼 맞춰보니 메모였다. 더 이상 못 버티겠어. 미안해. 누구한테 쓴 거죠? 서준호가 물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도윤이 주차장을 확인했다. 박진수의 차량이 그대로 있었다. 보닛을 만져보니 엔진이 따뜻했다. 몇 시간 전까지 여기 있었어요. 걸어서 도망쳤다는 건가요? 아니면 누가 데리러 왔거나. 아파트 CCTV를 분석했다. 뭔가 보고 도망친 거예요. 한도윤이 화면을 멈췄다. 전화? 문자? 확인해 봅시다. 박진수의 통신사에 협조를 요청했다. 최근 3개월 통화 기록을 받았다. 반복되는 번호 하나. 10-52-73. 한도윤이 번호를 추적했다. 윤지연. 41세. 유치원 급식실 근무. 박진수랑 무슨 관계죠? 확인해봐야죠. 11월 11일 오전. 한도윤과 서준호는 혜연시의 한 유치원을 찾았다. 급식실에서 윤지연을 만났다. 평범해 보이는 중년 여성. 머리는 묶여 있었고 앞치마를 입고 있었다. 윤지연 씨? 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윤지연의 표정이 굳었다. 경찰서 조사실. 윤지연은 불안한 눈빛으로 앉아 있었다. 박진수 씨와 어떤 관계십니까? 오래된 친구예요.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20년 넘었어요. 한도윤이 통화 기록을 보여줬다. 최근 3개월간 76번 통화하셨네요. 그게 친구치고는 너무 자주 통화하는 것 같은데요. 윤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14년 전 2010년 1월 17일 밤 박진수로부터 전화 받으셨죠? 윤지연의 손이 떨렸다. 어떻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한도윤이 오래된 통화 기록을 꺼냈다. 2010년 1월 18일 23. 박진수가 윤지연에게 통화 시간 11분 37초. 그날 밤 무슨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윤지연이 눈물을 흘렸다. 진수 오빠가 전화했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목소리가 너무 떨렸어요. 일이 잘못됐어라고만 했어요. 무슨 일이 잘못됐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물어봤지만 대답 안 했어요. 그냥 미안해라고만. 윤지연이 고개를 숙였다. 그 뒤로 오빠가 변했어요. 술을 많이 마셨고 악몽을 꿨대요. 제가 계속 걱정했는데 최근에는 어땠습니까? 한 달 전부터 연락이 뜸했어요. 그러다가 일주일 전에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윤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누가 날 찾고 있어. 조심해라고. 한도윤과 서준호는 눈을 마주쳤다. 누가 찾고 있다고 했습니까? 모르겠어요. 그냥 14년 전 일이 다시 시작됐다고 했어요. 오후 3시. 한도윤은 사무실로 돌아와 타임라인을 정리했다. 박진수는 범행 직후 윤지연에게 전화했어요. 서준호가 말했다. 그런데 박진수 혼자 했을까요? 아닙니다. 한도윤이 다른 파일을 펼쳤다. 편의점 CCTV 기억하시죠? 차에 2명이 타고 있었어요. 그럼 공범이 있다는 건데. 정확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공범이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한도윤이 김도연의 가족관계도를 꺼냈다. 피해자 김도연.
1년 전 이혼. 전 부인 이선영. 이혼한 부인이 왜요? 당시 수사 기록을 보세요. 이선영은 사건 당일 딸 집에 있었다고 진술했어요. 알리바이 확인됐나요? 딸 김하은의 증언뿐입니다. 한도윤이 화면을 켰다. 김하은, 당시 23세. 어머니는 그날 밤 우리 집에 계셨다고 진술했어요. 그럼 알리바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세히 읽어보세요. 서준호가 진술서를 읽었다. 어머니는 저녁 8시쯤 오셨어요. 함께 저녁을 먹고 저는 11시쯤 잤어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계셨어요. 밤중에 어디 있었는지는 확인 안 했네요. 정확합니다. 이건 알리바이가 아닙니다. 한도윤은 이선영의 과거 기록을 파기 시작했다. 2009년 이혼 당시 재산 분할 소송 기록. 이선영이 김도연에게 위자료 5억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이혼 사유가 김도연의 외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원한이 있었겠네요. 서준호가 말했다. 한도윤은 금융감독원에 협조를 요청했다. 총 채무액 3억 2천만 원. 엄청난 빚이네요. 그런데 보세요. 한도윤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2010년 1월 24일 마이너스 모든 채무 일시 상환. 입금 출처 생명보험금 3억 5천만 원. 피보험자 김도연. 수익자 이선영. 서준호의 눈이 커졌다. 이혼했는데도 수익자가 전 부인이에요? 김도연이 보험 수익자를 변경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 이선영은 김도연이 죽으면 3억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받았고요. 한도윤이 파일을 덮었다. 동기가 명확합니다. 11월 14일 한도윤은 김하은을 다시 소환했다. 현재 37세 초등학교 교사. 조사실에서 김하은은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14년 전 진술을 다시 확인하고 싶습니다. 한도윤이 진술서를 보여줬다. 어머니가 그날 밤 댁에 계셨다고 했죠? 네. 밤새 함께 계셨습니까? 김하은이 눈을 피했다. 제가 먼저 잤어요. 몇 시에 주무셨습니까? 11시쯤이요. 그럼 11시 이후 어머니가 어디 계셨는지는 모르시는 거네요? 김하은의 입술이 떨렸다. 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를 봤다고 했죠? 네. 아침 7시쯤 깨어났을 때 어머니가 부엌에 계셨어요. 한도윤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 사이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8시간 동안 어머니가 어디 있었는지는 모른다는 겁니까? 저는 김하은이 눈물을 흘렸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가 집에 계신 줄 알았어요. 확인은 안 하셨죠? 네. 한도윤이 한숨을 쉬었다. 김하은 씨, 당신 어머니는 그날 밤 외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는 차량 운행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한도윤이 서류를 꺼냈다. 당신 어머니 차량이 그날 밤 11시 32분 하이패스 톨게이트를 통과했어요. 혜연시 외곽으로 향하는 도로였습니다. 김하은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리고 새벽 1시 47분 같은 톨게이트를 반대 방향으로 통과했어요. 어머니가 정말 당신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11월 15일 한도윤은 이선영의 현재 거주지를 확인했다. 놀랍게도 이선영은 여전히 혜연시에 살고 있었다. 왜 떠나지 않았을까요? 서준호가 물었다. 떠나면 의심받으니까요. 평범하게 사는 게 최선의 위장이죠. 한도윤은 이선영의 집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58세가 된 이선영은 조용한 빌라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11월 16일 오전 9시 이선영이 집에서 나왔다. 장을 보러 가는 것처럼 보였다. 감시를 계속하던 중 한도윤의 휴대폰이 울렸다. 팀장님, 박진수 발견했습니다. 어디서? 윤지연 집에서요. 공소시효 만료까지 59일.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하지만 가장 큰 비밀은 아직 남아있다. 11월 16일 오후 2시 윤지연의 집 앞. 한도윤과 서준호 그리고 기동대 4명이 문 앞에 섰다. 한도윤이 초인종을 눌렀다.
윤지연 씨,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윤지연의 얼굴은 창백했다. 영장 있습니다. 한도윤이 영장을 보여주며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 소파에 박진수가 앉아 있었다. 14년이 지난 56세의 얼굴. 수척하고 지쳐 보였다. 박진수 씨 체포합니다. 박진수는 저항하지 않았다. 고개를 떨구고 수갑을 찼다. 이제 끝이구나. 그가 중얼거렸다. 오후 7시. 해연경찰서 조사실. 박진수는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한도윤이 녹음기를 켰다. 박진수 씨. 2010년 1월 17일 밤, 당신은 술집 미라에서 나갔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박진수는 한참 침묵했다. 그의 손이 떨렸다. 처음부터 제 계획은 아니었어요. 누구 계획이었습니까? 이선영. 서준호와 한도윤이 눈을 마주쳤다. 처음부터 이야기하세요. 박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2010년 1월 17일 오후 9시 47분. 박진수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나야, 선영이. 이선영. 김도연의 전 아내. 지금 어디야? 술집인데요. 나와줄래? 급한 일이 있어. 박진수는 망설였다. 하지만 이선영의 목소리가 다급했다. 10분만. 제발. 박진수는 술집을 나왔다. 이선영이 근처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이선영은 차 안을 가리켰다. 뒷좌석에 김도연이 누워 있었다. 의식이 없었다. 이게 무슨... 도와줘. 제발. 뭘 어떡해요? 이선영이 박진수의 손을 잡았다. 도연이가 날 협박했어. 보험금 타려고 날 죽이려 했어. 그게 무슨... 내가 먼저 한 거야. 정당방위야. 박진수는 김도연을 봤다. 숨은 쉬고 있었다. 아직 살아있잖아요. 수면제 먹였어. 곧 깰 거야. 이선영이 박진수의 팔을 흔들었다. 진수야, 우리 옛날 생각해봐. 내가 네 빚 갚아줬잖아. 박진수는 3년 전 사업 실패로 2억을 빚졌었다. 이선영이 대신 갚아줬다. 그건 이번 한 번만 도와줘. 그럼 우리 다 끝이야. 오후 10시 15분. 이선영과 박진수는 김도연을 차에 태우고 외곽으로 갔다. 폐창고 근처 주차장. 이선영이 트렁크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돌로 만든 절구 받침. 무겁고 둥근 형태. 이걸로 머리를 쳐. 한 번만. 미쳤어요? 저는 못해요. 그럼 넌 공범이야. 이미 여기까지 왔잖아. CCTV에도 찍혔어. 박진수는 뒤돌아봤다. 주차장 입구에 CCTV가 있었다. 날 도와주든가 같이 감옥 가든가. 박진수의 손이 떨렸다. 그는 절구 받침을 받았다. 김도연이 뒷좌석에서 신음했다. 깨어나고 있었다. 빨리. 이선영이 소리쳤다. 박진수는 눈을 감고 내리쳤다. 둔탁한 소리. 김도연의 머리에 원형 무늬가 찍혔다. 김도연이 눈을 떴다. 비명을 지르려 했다. 안 돼. 박진수가 다시 쳤다. 2번, 3번. 김도연이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비틀거리며 도망치려 했다. 놓치면 안 돼. 이선영이 트렁크에서 금속 공구를 꺼냈다. 타이어 렌치. 그녀가 달려가 김도연의 뒤통수를 가격했다. 김도연이 쓰러졌다. 이선영이 다시 쳤다. 그리고 또. 그만해요. 박진수가 말렸다. 이선영은 숨을 헐떡이며 멈췄다. 김도연은 움직이지 않았다. 죽었어. 박진수가 떨렸다. 당신이 죽인 거야. 이선영이 차갑게 말했다. 내 지문이 절구에 묻었어. 넌 이미 공범이야. 오후 11시 20분. 둘은 김도연을 다시 차에 태웠다. 운전석에 앉혔다. 사고처럼 보이게 해야 해. 이선영이 시트를 뒤로 젖혔다. 김도연의 머리를 핸들에 기대게 했다. 너는 술집으로 돌아가. 알리바이를 만들어. 어떻게요? CCTV 시간을 조작해.
오미라한테 부탁해. 돈은 내가 줄게. 그 사람이 들어줄까요? 협박해. 방법은 네가 알아서. 이선영이 차에 올랐다. 나는 이 차를 창고에 박을 거야. 그럼 음주사고로 보일 거야. 절구는요? 내가 가져갈게. 절대 찾지 못할 곳에 숨길 거야. 이선영이 엔진을 켰다. 14년 전 일은 잊어. 우리는 남이야. 차가 출발했다. 박진수는 그 자리에 서서 떨었다. 조사실. 박진수가 말을 마쳤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렀다. 저는 그날부터 매일 악몽을 꿨어요. 김도연 얼굴이 계속 보였어요. 한도윤이 차갑게 물었다. 절구는 어디 있습니까? 모릅니다. 이선영이 가져갔어요. 다시는 안 봤어요. 14년 동안 이선영과 연락했습니까? 아니요. 단 한 번도. 그게 약속이었어요. 서준호가 물었다. 왜 이제 와서 자백합니까? 박진수가 고개를 들었다.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당신들이 오미라한테 간 순간 저는 알았어요. 끝이라는 걸. 한도윤이 녹음기를 껐다. 이선영을 체포하겠습니다. 11월 17일 오전 6시. 공소시효 만료까지 57일. 한도윤 팀이 이선영의 집을 포위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다. 돌입합니다. 기동대가 문을 열었다. 이선영은 침대에서 막 일어나는 중이었다. 이선영 씨, 긴급 체포합니다. 이선영은 놀란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다. 무슨 일이에요? 김도연 씨 살인 혐의입니다. 저는 안 했어요. 수갑이 채워졌다. 한도윤은 집 안을 수색했다. 부엌 찬장을 열었다. 절구 세트가 있었다. 절구통, 절구공이. 하지만 받침돌은 없었다. 받침은 어디 있습니까? 한도윤이 물었다. 잃어버렸어요. 언제요? 오래전이에요. 한도윤은 정원으로 나갔다. 수사팀이 금속 탐지기로 땅을 훑었다. 1시간 후, 정원 뒤편 수풀에서 무언가 발견됐다. 돌로 만든 원형 받침, 동심원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발견했습니다. 한도윤이 장갑을 끼고 받침을 들었다. 김도연의 상처와 정확히 일치하는 무늬. 이게 뭡니까? 한도윤이 이선영에게 물었다. 이선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오후 3시. 조사실. 이선영은 끝까지 부인했다. 저는 시킨 적 없어요. 박진수가 혼자. 박진수의 진술과 다릅니다.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한도윤이 증거를 하나씩 제시했다. 하이패스 기록, 보험금 수령 내역, 절구 받침. 모두 우연이에요. 우연히 이렇게 많을 순 없습니다. 서준호가 사진을 꺼냈다. 창고 뒤 수풀에서 발견된 절구 받침. 이 무늬 보이십니까? 이선영이 사진을 봤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김도연 씨 머리에 찍힌 무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저는 당신 집 정원에서 나왔습니다. 당신 지문도 묻어 있었고요. 이선영의 입술이 떨렸다. 14년 동안 이걸 숨겨왔죠. 왜 버리지 않았습니까? 한도윤이 물었다. 이선영은 고개를 떨구었다. 버리면 증거가 되니까. 숨기는 것도 증거입니다. 침묵이 흘렀다. 당신은 김도연을 죽였습니다. 보험금 3억 5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 아니에요. 박진수를 공범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의 약점을 이용해서. 저는 무서웠어요. 무엇이 무서웠습니까? 이선영이 눈물을 흘렸다. 빚쟁이들이 날 죽이려 했어요. 그래서 전 남편을 죽였습니까? 이선영은 대답하지 못했다. 11월 30일 검찰은 이선영을 살인죄로, 박진수를 살인방조죄로 기소했다. 오미라는 위증죄로 약식 기소됐다. 2025년 4월 15일 법정.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다. 피고인 이선영, 살인죄로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박진수, 살인방조죄로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김하은이 울었다. 이선영은 고개를 숙인 채 끌려나갔다. 오후 5시 법원 앞.
한도윤과 서준호가 나란히 섰다. 14년이 걸렸네요. 서준호가 말했다. 하지만 끝났습니다. 한도윤이 대답했다. 서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완전 범죄는 없다. 그렇죠? 없습니다. 다만 완전한 침묵이 있을 뿐이죠. 한도윤이 파일을 덮었다. 그리고 그 침묵도 언젠가는 깨집니다. 두 사람은 법원을 떠났다. 다음 날, 서준호는 김하은을 만났다. 카페에서. 형사님. 김하은의 눈은 붉었다. 서준호는 오래된 파일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아버지의 진실입니다. 김하은이 파일을 받았다. 손이 떨렸다. 14년 동안 아버지는 혼자 누워 계셨어요. 진실도 없이. 이제는 아닙니다. 김하은이 눈물을 닦았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서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따뜻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한도윤에게 문자를 보냈다. 다음 미제 사건, 저도 함께해도 될까요? 답장이 왔다. 물론입니다. 에필로그. 부서진 원안에서 진실은 결국 제 모습을 드러낸다. 14년이라는 시간. 완벽해 보였던 알리바이. 침묵으로 쌓아 올린 거짓의 벽.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은 무너진다. 왜냐하면 완전 범죄는 존재하지 않으니까.